일단 여당 후보부터 보면 이재명 후보부터 보면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정책 이념이란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지 않는데 좀 헷갈려하는 게 12월 달에 한시적 양도세 면제, 기준금리 속도 조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니야? 라고 잠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만약에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집값이 안 떨어져. 약간 소폭 오르거나 정체라고 한다면 아직은 정체입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여론 때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여론도 그렇고요. 정책 흐름상 대통령이 하자라고 해도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아니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규제를 다 푸냐고.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2022년 주목해야 할 분야 목돈연구소에선 다음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에 에너지, 코 코인, 부 부동산, 자 자동차. 신령 특집 에코 부자.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입니다. 오늘이죠. 이제 신년 특집 에코 부자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에코 부자 중에서도 부동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정 패널입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0326번님. 목요일 부동산 코너 가장 관심 많고 가장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인만 소장님을 부느님이라 부르고 싶네요. 부동산 이슈들을 속 시원히 다뤄주시고 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에코 부자 너무 좋은데요? 에코 부자 좋죠? 네. 왜냐면 또 우리가 에코잖아요. 친환경. 그러니까 네. 주제 너무 잘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 또 우리 제작진의 어떤 이런 번뜩번뜩 빛나는 저희 목돈연구소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원입니다. 2022년 이민년의 검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 토론도 해보고 진행도 하는데 진짜 의견이 나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살짝 다수설은 있어요. 다수설은 오른다 쪽이 많습니다. 솔직히. 오른다 쪽이 많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거부터 짚고 가죠. 우리 김인만 소장, 부느님 2022년 집값 오른다 아니면 떨어진다 어느 쪽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왜요?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른다보다는 약간 소폭 하락에 떨어진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은 또 갈아타기 일부 지역들은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장 흐름을 본다면 저는 약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제가 꼽아 볼 텐데요. 그렇게 2022년 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앞서서도 우리 주식 코너에서도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출렁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죠. 아예 유동성을 지금 땡겨버리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 조건은요.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2022년은.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부동산 10%면 크죠. 15억 정도 아파트면은 한 1억, 2억 정도. 2억. 2억 정도 떨어지거나 올라도 그 정도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른다와 내린다에서 이제 줄을 서시오 하면 어디에 쓰시나요? 서울 기준이죠. 예? 서울 기준이죠. 그렇죠. 서울 수도권 기준. 서울 수도권 기준에서 본다면 이게 평균을 내면 지금 또 이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오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광명이나 의왕은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을 내버리면 이게 상승으로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상으로 보면 저는 상승으로 나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줄을 꼭 서야 된다면 줄서기 참 싫어하거든요. 이게.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약세로 놨대요. 약세. 저는 약세죠. 약세로 보고 있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 말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참고만 청취자분들도 하시면. 잘 아시고요. 네네. 청취자분들은 그 논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매일 걸러 틀립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논리를 보고 그럼요. 청취자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결국 네.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김경철님도 우리 김인만 소장과 함께 줄을 서십니다. 저도 떨어질 것 같아요. 같은 이쪽에. 줄 섰는데. 네. 네네. 줄을 서셨는데 2022년 집값 약세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오르지는 못한다. 근데 이제 이유와 논리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네네. 뭐부터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꼽으셨네요. 네. 그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준 금리 뽑았습니다. 기준 금리. 예, 금리 금리라고 인상, 한다면 금리 상승. 유동성까지 포함되는 이제 예. 주제인데 이게 마침 제가 주제를 잘 뽑은 것 같아요. 앞서서 주식 코너도 지금 미국이 오늘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 3월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빨라야 한 4월, 5월 정도에 네. 금리 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계가 빨리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올리면 괜찮은데 네. 한 3번 올리겠네요. 그렇죠? 세 번 더 되죠. 이제는 미국은. 이게 3월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6월부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3월부터 시작하면 3번, 4번 올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긴장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은 이제 3월인데 우리는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올리고 당장 있죠. 다음 주에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네, 작년에 2번 올렸고요. 네. 올해 2022년 3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속도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한 3번? 저는 2번, 3번 봤는데 네. 지금 미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3번, 4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그러면 듭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4번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럼 2%가 연 2%의 2%가 되는 시대가 건데, 되고요. 한 1.75에서 2% 정도. 예. 많게는 2%고요. 한 예. 1.75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음. 뭐 내년이라고 또 안 올리겠습니까? 미국은 한 번 올리면 3년 올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2025년 정도 되면 기준금리만 3%가 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대출금리가 과연 몇 프로가 될까? 네. 아무리 낮아도 한 5%는 넘을 것 같고요. 많게는 7%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괜찮은데 2022년은 괜찮은데 2025년은 상당히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이슈로 기준금리를 뽑았고요.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동성도 같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3년 5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죠.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이거는 한 배를 탔거든요. 이게 유동성의 힘인데 이 유동성의 거품 출구 전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여기서 영향을 안 받고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가 오르는 대신에 그건 결국 인플레가 나왔다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산 가격, 네.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뭐 빠르지는 않더라도 기준금리 연 2% 정도야. 그 정도는 부동산이 괜찮다니까. 버티고 오히려 그럼요. 더 좋아라 할 수도 있다. 이 논리는 그렇게 어때요?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플레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명목 가격도 올라가고. 명목 가격도 네. 올라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3년 5년 동안 유동성의 힘 때문에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많이 됐다는 거죠. 특히 이미 코로나 슈팅이? 때문에 네. 이미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을 좀 밟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버슈팅이라고 본다면 저는 예. 오버슈팅으로 보기 때문에 적정 부분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굳이 급락 하락을 얘기했는데 약세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네. 그 오버슈팅 됐던 부분을 다시 회귀하는 그렇죠.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황현조 님이요.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변동금리보다는 높았지만 당시에 3%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어요. 잘하셨네요. 금리 내렸을 때 갈아타야 하나 계속 정신없이 그냥 넘겼는데 그냥 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뭐 4% 5%고요. 만에 하나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또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네. 이제 시중에는 연 5%대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한번 추세가 이루어지면 한 3년에서 5년은 가기 때문에 네. 지금 고정금리 3년 전에 하셨다면 당분간 한 3년에서 5년은 좀 내버려 두셔도 네.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근데 우리 않을까 황현준 싶습니다. 기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격 대출, 정책 모기지야
10년, 20년, 뭐 40년이 장기 고정이 있는데 시중 은행들은 맞습니다. 5년짜리입니다. 5년 있다 또 바꿀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왜 2022년에 오르지 못하냐, 약세냐? 첫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 이게 심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하고 인플레 이야기를 하나 그래도 과도했다. 네. 그 부분은 축소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오버슈팅한 부분만큼은 뭐 인플레이션의 뭐 자산 가격 상승이 오더라도 그것은 이제 반영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약세가 되는 두 번째 이슈는 대선이거든요. 대통령 그래서 선거. 많은 분들이 대선을 호재? 대선이 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기대감을 좀 깨어부수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네. 그러면 누가 대선이 되느냐에도 다 상관없이 대선이죠. 저는 누가 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네. 대선 전까지는 무조건 홀딩해요. 네. 관망하면서 일단 지켜보자. 대선 이후에 많이 바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그 여당 야당 네. 여야 후보들. 그렇죠. 여야 후보들이 있는데 일단 여당 후보부터 보면 이재명 후보부터 네. 보면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정책 이념이란 게 있는데 갑자기 바뀌지 않는데 좀 헷갈려하는 게 12월 달에 한시적 양도세 면제, 네. 기준금리 속도 조절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시장 친화적으로 좀 돌아선 거 아니야? 라고 잠시 착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음.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저는 한시적 양도세 면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 공급 물량이 나오니까. 중과 면제, 네, 중과 면제죠. 유예. 중과 유예. 네. 필요한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상승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요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지켜보자라는 또 입장인데 돈도 마르고 있고요. 돈도 네. 마르고 네. 유동성도 없어지고요. 네.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고 공급이 다주택자들이 한시적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던지는 분이 있겠죠.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이거 지금 불안하거든. 지금 빨리 틀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면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6개월, 1년. 네. 그 기간 동안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이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게 밸런스가 분명히 붕괴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오케이. 그 논리고요. 이제 야권의 후보들 야권이 되더라도 네. 자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예. 만약에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예. 지금처럼 집값이 안 떨어져. 예. 약간 소폭 오르거나 정체라고 한다면 아직은 정체입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여론 때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여론도 그렇고요. 네. 정책 흐름상 네. 대통령이 하자라고 해도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아니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규제를 다 푸냐고.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잘해야 저는 이 정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중과 면제. 예. 1주택자들 종부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약간 속도 조절. 예.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집값이 급등할까요?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급등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 다 풀어줘야 되는데 예. 다 풀어주려면 민주당이 2024년까지거든요. 예. 여당이 절대 이게 세법을 재건축 규제와는 어떻습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도정법을 바꾸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여당 과반이 있고 도정법을 바꾸게 되면 좀 손을 대려고는 시행령 정도는 바뀔 수도 있는데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자체도 쉽지 않고요. 네. 잘못하면 투기 수요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저는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종부세 1주택자 다주택자 아닙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정도만 나오는 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지 마라. 야당 후보가 되면 일시적 반등은 할 수 있어요. 다 바뀌겠구나라고 해서 종부세는 일단은 뭐 어떻게 해주겠구나 이런 것들. 예.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후보가 되면 기대감이 생겨서 일시적인 반등이 되겠지만 여당 후보가 생기면 일시적인 반등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어쨌든 여야 후보들이 한 목소리는 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나오리라고 이재명 후보는 봐요. 기간을 둔 것이고 네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하나의 이제 체계를 바꾸는 뭐 이런 정도이긴 한데 네네. 이게 보면 오히려 집값 상승보다는 떨어지는 떨어져요. 쪽이겠네요. 여야 모두가요.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여야 후보 모두의 이게 왜 주장이. 떨어지냐면 우리가 예. 많은 분들이 2012년도하고
2021년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거래량은 둘 다 줄어들었어요. 2012년도도 줄고 2021년 작년에도 줄었는데 왜 2012년도는 집값이 떨어졌고 작년에 왜 올랐느냐. 네. 이게 무슨 현상이냐라고 막 물어보시는데 네.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인데 2012년도에는 그렇죠? 공급은 어차피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불안하니까 좀 집어 던졌고요. 실수요자들은 불안하니까 안 샀단 안 말이에요. 샀고 그러니까 물량이 나왔는데도 수요가 공급보다 더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서 또 다주택자들이 대선을 기다리면서 그냥 묶어버렸죠. 나 안 팔래. 네. 그냥 지켜볼래. 불안한 수요자들은 심리 게임에서 졌잖아요. 연끌하고 막 뛰어들면서 결국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2022년에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따라와 줄까? 저는 그렇게 쉽게 안 따라오리라고.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갈대와 같아서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도 하루 지나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의문이요. 이거를 다주택자 분들은 모르실까요? 알죠. 그러면 근데 미리 팔죠. 그러니까 아니, 양도세 그래도 중과세 이 맞게 있잖아요. 중가만큼은 안 떨어진다. 그쵸. 그러니까 중가 혜택은 보고 더 중과 혜택은 말고 보고 금매물 사람들은 내놔도 냉정하거든요. 이익이다. 계산을 하는데 지금 계산. 82.5% 네. 최고 세율을 내고 파느냐 기본 세율을 내고 파느냐라고 따져본다면 기본 세율 정도 해주면 판다는 거죠. 왜? 가격을 낮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5 아파트가 2억 3억 더 올랐어요. 네. 10% 정도 올라서 3억이 올랐다. 그게 이득일까? 세금까지 감안해 보면 그거 안 올라도 좋으니까 절세하고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네. 적어도 30억짜리가 40억 이상 가져야 나름대로 수익이 생기는데 세금 내고 남는 네. 게 생기는데 지금 분위기에 30억짜리가 40억이 가고 50억이 가는 분위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인만 소장은 여 후보든 야 후보든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해서 확실성만 나오게 되면 네. 다주택자 중에 일부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오히려 나옵니다. 약세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게 오히려 네. 시장 입장에서는 약세를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요. 호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 못한다. 두 번째 이슈 대통령 선거를 꼽으셨고요. 2022년 집값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이슈는 저는 전세를 꼽았어요. 전세. 네. 예. 우리 보통 전세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율이 높은 아파트들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매매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서 네. 매매 시장 분위기가 약세가 되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갈아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는 강세가 돼요. 전세는 강세가 되는데 전세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아마 2022년, 2023년 시장은 전세와 매매가 저는 좀 분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매매는 좀 약세가 되고 전세는 강세가 되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떠받쳐 줘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전세 수요가 전세를 가야 되는 분들이 불안해서 매매로 가면서 많이 올랐던 시절이 2020년, 2021년이라면 2022년, 2023년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모르겠다. 전세 살자 일단 전세 하면서. 살자라고 네,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짱짱하게 버티면 집값도 폭락은 그렇게 되진 않을 되지 것이다. 않는다. 네. 또 하나가 전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올해죠. 네. 그렇죠? 올해 7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맞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높은 전세가를 또 지불해야 지불해야 되니까 되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뭐 안 빠진다. 맞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른다. 뭐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왔는데 조금 네. 아쉽죠. 1년밖에 혜택을 안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1년에서 1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년 안 올리면 1년 주잖아요. 실거주 1년. 네. 4년 2년에서 4년 안 올리면 2년 주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안 올리면 세입자도 좋잖아요. 5% 내죠. 5% 내. 5% 네, 이내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으니까 네. 6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네. 기회를 얻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닐까. 아니, 실거주 2년 좀 안 주면 어때? 빼줘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1년 주고요. 1년 실거주 남아 있으면 몸테크 해야 되거든요. 계산이 이제 또 안 맞죠. 네. 그게 딱딱 몇 개월 차이로. 그리고 그럼 또 세입자 보내야 돼. 네. 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정부가 상생 임대인 제도 조금 더 개편을 해서 1년이 아니라 2년에 1년, 2년에 1년에서 총 2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전세로 이슈는 집값이 못 오른다의 이슈도 되지만 네.
많이 안 떨어진다. 네, 많이 안 떨어지는데 양쪽에 다 이슈인데요. 맞습니다. 전세라는 네네. 요거는 요 이 키워드. 전세가 참 아이러니한 제도죠. 네, 알겠습니다. 장수민님은 저는 강남 서초 쪽은 오르고 강북 쪽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똘똘한 한채 현상이고요. 지금 또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죠. 있어. 외곽 네. 지역들이 이제 네. 먼저 떨어지는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우리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외곽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찬울님 종부세 폭탄을 맞아봐서 이제 요번에 컸죠. 네. 다주택자들은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나오죠. 대선 끝나고. 네. 이제 한번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이게 2022년에 종부세가 없어지냐고. 네. 2021년보다 더 오르면 더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되고 네. 이게 한시적 중과 면제 카드가 나온다면 아마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올해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를 낼 기준이 1, 2, 3월에 확정돼가지고 나오니까 맞아요. 1, 2, 3월은 폭락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대선을 네, 봐야 되니까. 대선 그러니까 봐야 되고. 이 가격이면 지금 그 높은 가격에다가 현실화가 좀 돼 있잖아요. 공시가격 맞아요. 로드맵 현실화에 공정가액 비율도 이제 95% 100% 적용되니까 무조건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는. 그래서 또 이 종부세를 놓고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할지도 키워드이긴 한데 김인만 소장은 계속해서 분명히 급매는 나오나 네. 폭락은 아니다. 아직은 폭락은 아니다. 네. 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승론자들 네. 2022년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공급 부족,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이슈를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걸 어떤 이 논리를 어떻게 깨시겠어요? 입주 물량은 원래 부족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입주 물량이 부족하는데 그러면 네. 2012년도는 그때도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아, 우리의 최고 저점. 네. 그때는 왜 집값이 떨어졌냐고요. 결국에는 밸런스예요. 투자 심리,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인데 입주 물량은 원래 부족한 거고요. 네.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영원히 올라야지 서울은. 네. 근데 영원히 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는 영원히 올랐잖아요. 지금 그냥 길게 멀리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계속 하는데 올랐잖아요. 항상 상승 기간을 보면 조정기가 있었다는 거죠. 2010년도에서 12년도는 네. 약세였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입주 물량은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맞는데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상승을 점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크고 대출 규제도 너무 강하고요. 네. 유동성 저금리 기조도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낙관을 하고 안심을 하기에는 저는 물론 그래서 제가 폭락은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나마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그럼요. 네. 만약에 2025년처럼 지금 입주 물량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폭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락은 아니고 약세 정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은 보통 6개월, 네. 뭐 더 길게는 1년 앞을 선반영하는 주식이 선행 지표죠. 선반영하는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뭐 1개월 뒤에 이러이러한 악재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빠져 버리거든요. 네네 맞아요. 반대로 호재가 있으면 미리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도 지금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나 네. 2024, 2025에는 지금 쏟아지는데 네. 이거를 지금 선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2022년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주식하고 부동산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2025년 이후에 이게 네. 문제가 될 문제인데 네. 그걸 생각할 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예.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2025년 돼서 팔려고 하면 이게 잘 팔리겠냐고.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미리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까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나오면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를 줄이게 되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요즘 주식시장 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희선님이 여기 수도권 핫플레이스입니다. 어디가? 네, 어디시죠? 아. 핫플레이스입니다. 1년 넘게 팔려고 내놨던 게 안 팔렸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 일시적인 중과를 유예 면제 기간을 줘도 과연 그 사이에 팔릴까요? 전 그래도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와, 이희선님 진짜 예리한 또 지적해 주셨고요. 또 많은 진짜 부동산 전문가세요. 예. 이게 관건이죠. 예. 매물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거래는 안 되잖아요. 네. 거래는 안 되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가격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받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좀 어떤 대출이라든지 실수요자들은 사야 되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혜택들이 또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 한시적 중과 유예가요. 6개월 1년이면은 이제 무조건 6개월은 팔아야 너무 짧아요. 된다라고 저 네. 1년으로 할게요. 네. 한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실수요자인데 네. 왜 사줍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래 된다니까? 다주택자들은 더 안 사겠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요. 예. 진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 안 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약세가 아니라 그렇죠. 잘못하면 제 강납도죠. 예상이 예. 틀려서 약세보다 더 떨어지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면제가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 이게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매물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진짜 가격이 생각지도 못한 하락이 그렇죠. 전환될 수도 있어 지금 분위기상. 우리 앞서 이 이사님도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지식, 부동산에 대한 대응력이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빨라. 엄청 높은데 네. 안 그렇습니까? 또 수요자들 그런- 심리가 진짜 그래요. 그렇죠. 현장에서 보더라도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면은 거래가 잘 돼요. 따라가는데 네. 가격을 내려주면은 안 사요. 그렇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최영수님 초집중하고 들었네요. 궁금하고 의문이 있던 생각을 한 번에 해소시켜주네요. 김인만 소장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2022년 신년 특집 에코부자 오늘 첫 시간 부동산 편을 했는데요. 저희 목돈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께서는 약세다. 네. 첫 번째 기준금리 상승, 두 번째는 대선의 확실성이 네. 오히려 약세에 간다. 세 번째는 전세를 꼽으셨고요. 많은 상승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공급 물량 부족은 오히려 약발이 떨어진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부동산 편이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에코 부자 중에 코인을 다뤄보겠습니다. 유튜버 신의 두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